내가 치매 환자라고? 치매 환자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깍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화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도 혹시 걸리면 어떡해요? 이어지는 남자 목소리, 그건 다름 아닌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안 걸려요. 진단서도 있고 도장도 받았잖아요. 완벽해요. 손에 쥔 녹음기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명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아침 8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로 물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래기를 무치는 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80살이 된 지금도 손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보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함께였죠. 정화는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오는 일은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급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체크해야죠. 도연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챙겨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 알았다. 옷 갈아입고 올게.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정화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고 서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의 과일 가게, 항상 북적이는 버스 정류장, 오래된 약국의 녹슨 간판, 모든 게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허허 벌판과 공장 지대가 나타났죠. 정화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도연아, 병원이 여기 있어? 네, 여기가 좋은 병원이래요. 검진 시설이 최신식이고.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병원은 생각보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회색빛으로 퇴색되어 있었고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신식 시설이라던 말과는 달리 건물은 낡아 보였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자마자 간단한 인사만 하고 곧바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열흘쯤 됐나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절이 뭔가요? 가을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정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분명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된장찌개였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숫자가 꼬이기 시작했죠. 79 다음이 뭐였는지 헷갈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30분쯤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그림 그리기, 단어 따라하기, 시계 그리기까지.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엔 문제없이 하던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질문지를 내려놓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로 판단됩니다. 치매 초기 단계예요. 정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 없어. 나는 아직 멀쩡한데. 밥도 잘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도연이 정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초기니까 치료하면 돼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출력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걸 받아들고 서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정화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정화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세상이 조금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처리 때문에 서류 좀 써야 해요. 나중에 치료비 지원받으려면 필요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정화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치매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도연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은 정화의 눈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요양보험 청구 서류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숫자들과 체크 표시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냐? 정화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요.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화는 여전히 찝찝했지만 아들 내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정화의 방에서 인감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주머니에 담긴 그 도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중요한 일에만 쓰던 도장이었죠. 도연이 도장을 정화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화는 도장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인데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믿는다, 아가야.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연이 가리키는 곳마다 정화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챙겨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둘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화는 현관까지 나와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차는 식어가고 있었죠. 정화는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 아들의 서두르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찍은 도장.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화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정화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접수된 보험 청구 서류는 이미 보험회사에 도착했고 거액의 요양보험금은 도연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진단서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죠. 정화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밝았지만 정화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릴 때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시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요양병원 가봐야 해요. 정화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양병원? 왜? 지난번에 검사 받았잖아요. 거기서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대요. 요양병원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대요. 정화는 뭔가 찝찝했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챙겨주는데 마다할 수 없었죠. 그래, 알았다. 2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TV에서 본 요양병원의 모습들이 떠올랐죠. 좁은 방에 누워있는 노인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 소독약 냄새.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검사만 받고 오는 거야. 2시 정각에 도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이 함께였습니다. 정화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화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둘 다 말이 없었고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고 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도연아, 병원이 어디 있어?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좀 멀어요. 외곽 쪽에 있어요.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냐? 거기가 시설이 좋다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화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정화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지만
글씨는 발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입구 계단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냐?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에요. 들어가서 접수하고 올게요. 도연은 서둘러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건물 앞에 홀로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입구 계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꾸만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도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도연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서연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접수가 좀 복잡한가 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다시 창문을 올렸습니다.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계단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굵어졌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우산이었죠. 정화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화는 우산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발끝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정화는 일어나 병원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들이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윤정아라고 하는데.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환자 등록 안 됐는데요.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여기라고 했어요. 도연이가 모르겠는데요.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거라는 걸.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검은 우산이 바닥에 쓰러지며 빗물이 튀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화는 입구 처마 밑으로 기어가 앉았습니다. 물웅덩이에 엉덩이가 잠겼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서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려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껴안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화는 자꾸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치매 진단을 받아서? 짐이 돼서?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도연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차는 떠났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엔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외곽이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젖은 옷 위로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연이가 돌아올까봐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차가 오길, 아들이 돌아오길, 이 모든 게 악몽이길 정화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만 갔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젖은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그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병원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몸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정화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챙겨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젖은 신발이 발을 짓눌렀습니다. 걸을 때마다 물이 쭉 빠져나왔습니다. 옷도 무거웠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죠. 정화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도 지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논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벼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벼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화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눈이 부셨습니다. 배터리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쪽엔 X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봤습니다.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불빛이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정화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 3시였으니까요. 정화는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정화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한 칸 잡혔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약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도연이 받지 않는 걸까요? 정화는 서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에 그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화는 벤치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야 했습니다. 택시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정화는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2차선 도로였습니다. 새벽이라 차는 거의 없었지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도로 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더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화는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또 한 대가 왔습니다. 이번엔 화물차였습니다. 정화는 양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는 듯 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다시 속도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차가 왔습니다. 승용차였습니다. 정화는 도로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며 정화를 피해갔습니다. 빵빵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손을 흔들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색 해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정화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빛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죠.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이었습니다. 정화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왔습니다. 정화는 신음을 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누웠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풀밭 위에 쓰러진 채로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끝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정화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도연이도 모르게.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정화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남자가 정화를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정화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정화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정화는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남자는 정화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그 목소리에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버려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남자는 정화를 안아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작은 배달 트럭이었습니다. 뒤에는 과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조수석에 정화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요 가져올게요. 남자는 뒤쪽에서 담요를 꺼내 정화에게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정화는 담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왜 쓰러져 계셨어요? 정화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아들이.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차가 움직이는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최강민이었습니다. 32살 전통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청년이었죠. 강민은 새벽 배달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던 거였습니다. 강민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정화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은 백미러로 정화를 확인하며 더 속도를 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앞으로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정화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엔 달력과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고 한쪽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었습니다. 강민이었죠.
그는 의자에 앉아 정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화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강민은 재빨리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긴 우리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에요. 정화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엔 시장 행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은요? 병원엔 안 갔어요. 할머니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정화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나요? 하지만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식 잃기 전에 계속 병원 안 돼, 요양병원 안 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모셔왔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병원. 그 단어만 들어도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병원 앞 사라진 차, 홀로 걷던 밤길. 정화는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민은 당황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죠. 한참 후에 정화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도로에 쓰러져 계셨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라니.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버렸는데 낯선 사람이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아, 할머니 깨셨어? 네, 방금 깨어나셨어요. 여자는 정화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전 송미라예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요. 강민이한테 연락받고 죽 끓여왔어요. 송미라는 보온병을 열어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정화가 좋아하는 죽이었죠.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미라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맛이 없어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화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미라와 강민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화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나서야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머릿속도 조금 맑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모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 먼 곳에 혼자 계셨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피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말씀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옷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깨끗한 옷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화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미라가 사라지고 강민과 정화만 남았습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화할 때는 없으세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없다니까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지나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옷과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제 옷인데 할머니한테 맞을 거예요. 정화는 옷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니트와 편한 바지였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저쪽 화장실에서 씻고 갈아입으세요. 수건도 있어요. 정화는 옷을 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놀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었구나.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는 옷을 벗었습니다. 젖은 옷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몸을 닦았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니트는 부드러웠고 바지도 편했습니다. 정화는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더 모여 있었습니다. 4~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화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좀 나아지셨어요? 옷이 잘 맞네요. 앉으세요, 여기. 사람들은 정화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누군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정화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윤정화예요. 아, 윤 할머니시구나. 저는 이동수예요. 시장 상인회장이에요. 동수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윤 할머니, 여기서 좀 계세요. 깔 때 생길 때까지요. 동수의 말에 정화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폐를 끼칠 순 없어요. 무슨 폐예요? 사무실 빈 공간 많아요. 침낭도 있고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사람들의 말에 정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버린 자신을 말이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사무실 한쪽에서 잤습니다. 상인들이 가져온 침낭과 이불이 포근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자신을 도와줄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데,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줬습니다. 정화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엔 미라가 가져온 밥을 먹었고 낮엔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정화를 보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정화는 그 인사들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화는 미라의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미라는 혼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무침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손이 분주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미라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쉬세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손이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해요. 정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잡으니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무는 얇고 고르게 썰렸습니다. 미라는 정화의 솜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참 좋으시네요. 장사해 보셨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작은 식당 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칼질이 남다르세요. 둘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침도 하고 나물도 볶았습니다. 정화의 손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는 정화가 만든 무침을 맛봤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 맞추고 참기름 넣고. 아니에요. 뭔가 다른데요. 미라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손맛을 알아줘서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매일 미라의 가게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화를 윤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갖다 줬고 누군가는 떡을 나눠줬습니다. 정화는 그 마음들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면 정화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서연은 어떻게 지낼까? 자신이 사라진 걸 알까? 찾고 있을까?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5시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정화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벌써 붐볐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미라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또 일찍 오셨네요. 언니도 일찍 나오시네요. 장사하는 사람이 늦잠 자면 안 되죠. 둘은 나란히 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물을 꺼내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말똥해졌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금치 무침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손님들도 할머니 손맛 안다니까요. 정화는 웃으며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삶았습니다. 적당히 데쳐 건져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꼭 짜고 양념을 넣어 무쳤습니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손에 익은 비율이었습니다. 정화가 무친 시금치는 색이 선명했습니다. 미라가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봤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다른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도 무치고 멸치도 볶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게엔 반찬이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윤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은 뭘 만드셨어요? 손님들의 말에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기억해 준다는 게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미라가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반찬이 좀 남았네요. 정화는 남은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멸치볶음. 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언니,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팔 수 있으면 팔고요. 안 되면 그냥 먹어야죠. 정화는 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이거 누구한테 나눠드리면 안 될까요? 나눠드리다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할머니가 갖다 드려요. 정화는 남은 반찬을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뒤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박할머니 댁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윤정화예요. 반찬 좀 갖고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어머, 윤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반찬 좀 남아서요. 드세요. 정화는 통을 건넸습니다. 박할머니는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밥은 남으면 아깝잖아요. 정화는 다른 집들도 돌았습니다. 김할아버지, 최할머니, 이할아버지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들에게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자신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나눌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돌리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박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생각이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요? 도시락 봉사단 만들면 어떨까요?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민이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반찬도 많이 남고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손맛이면 충분해요. 제가 배달하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럼 해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민은 기뻐하며 상인의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시락 봉사단 만들자는 제안 들으셨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할머니가 요리하시면 우리가 돕죠. 그렇게 밥상 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미라가 지었습니다. 정화는 주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화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골랐습니다. 신선한 배추, 무, 시금치, 콩나물. 정화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배추는 한 장 한 장 씻고 무는 깍둑 썰기했습니다. 시금치는 뿌리를 잘라내고 콩나물은 머리를 떼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무치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윤기나는 하얀 밥이 지어졌습니다. 정화는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도시락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10개였습니다. 일주일 뒤엔 20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엔 30개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강민과 다른 청년들이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시장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끼니를 거르는 분들, 그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 할머니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다들 할머니 칭찬 일색이에요. 정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화의 선함에 감탄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윤할머니는 천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 짓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서연은 어떻게 지낼까? 자신이 없어진 걸 알까? 찾고 있을까? 아니면 잊었을까?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시계 초침을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기다리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시계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달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먹여야 했습니다. 정화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와 마이크를 든 여자였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었습니다. 동수 회장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할머니, 저기 기자분들이 봉사단 취재하러 오셨대요. 정화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왜요? 할머니가 중심이신데요. 창피해요. 그냥 강민이나 언니가 하세요. 하지만 동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일 하시는데 알려야죠.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뉴스 박지은 기자예요. 윤정화 어르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정화는 긴장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었고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먼저 주방 모습부터 촬영할게요. 카메라가 주방을 비췄습니다. 정화가 채소를 다듬는 모습, 국을 끓이는 모습, 도시락을 담는 모습. 카메라는 정화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1시간쯤 촬영한 후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의자를 가져와 정화 앞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정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2달쯤 됐어요. 처음엔 반찬 몇 개 나눠드리는 거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30개쯤요. 더 만들 때도 있어요. 기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신다고 들었어요. 네, 4시쯤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든가요? 몸은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왜 좋으세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먹인다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자는 정화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세요? 정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정화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밥을 지어온 손이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밥을 지으면 누군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르신, 좋은 취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많이 하셨어요. 기자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TV 앞에 모였습니다. 정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화면에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다듬는 모습, 국을 끓이는 모습, 도시락을 담는 모습. 정화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창피해라. 무슨 소리예요?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 윤 할머니 최고. 사람들의 칭찬에 정화는 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정화를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 도시락 봉사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 손맛 꼭 배우고 싶어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봉사단에 자원봉사자가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왔고 주부들도 왔습니다. 정화는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채소 다듬는 법, 양념 맞추는 법, 정갈하게 담는 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을 볼 때는 조금씩 넣어야 해요.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정화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인내심 있게 가르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화를 따랐습니다. 도시락 개수도 늘었습니다. 30개에서 50개로, 50개에서 70개로. 정화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낮엔 정화는 행복했습니다. 밥을 짓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램프 불빛 아래 정화는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날 떨어뜨려서 생긴 금이었죠. 정화는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문자를 보낼까요?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정화의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정화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이불을 펼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도연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화는 젊었습니다. 어린 도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베개 밑에서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 3시 정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비 내리는 요양병원 앞에 홀로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정화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추웠습니다. 정화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시간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15분. 아직 모두가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장된 지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 마이너스 김과장. 정화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정말로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달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날, 비 맞으며 기다리던 날, 홀로 걷던 밤길. 그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이었으니까요.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윤정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네, 누구시라고요? 윤정아요. 2개월 전에 요양보험 청구건으로 연락드린 적 있는데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윤정아 어르신.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청구된 요양보험금 있죠? 그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청구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청구한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잠이 확 깬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명예 도용이요? 네. 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보험금이 청구됐다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정화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날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보험 서류 사본. 정화는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저는 요양병원에 버려졌다가 혼자 도망쳤어요. 남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험 사기예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시겠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말했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록할게요.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화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경찰도 함께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기 많이 잡아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정화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거였습니다. 정화를 버린 것도, 이름을 도용한 것도 모두 도연의 잘못이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보험회사 직원과 형사 2명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라와 강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어르신이시죠? 저는 경제범죄 담당 이형사입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정화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던 날, 치매 진단을 받은 날, 도장을 찍은 날, 그리고 요양병원 앞에 버려진 날,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가끔 질문했습니다. 정화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들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진단서, 보험 청구서 사본,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거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청구 내역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후 2시 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회사로, 도연의 집으로 영장을 들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연 씨죠?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뭡니까? 무슨 소리예요? 윤정아 씨 명의 요양보험 부정 청구권입니다. 동행하시죠. 형사들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도연의 외침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봤습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집에도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죠? 보험 사기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려는 걸 형사가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빨리 동행하시죠. 서연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시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TV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단 검거 소식입니다. 경찰은 오늘 노인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을 적발했습니다. 화면에 도연과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미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윤할머니 아드님?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동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렸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착한 정화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정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정갈하게 담고 있었죠. 할머니, 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찬을 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화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정화는 다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콩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정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정화는 도시락을 다 담았습니다. 뚜껑을 덮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나올게요. 도시락 만들어야죠. 네, 할머니. 정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울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 자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전국 뉴스였습니다. 아침 8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사기단 검거 소식입니다. 자신의 노모를 요양병원 앞에 유기하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침부터 TV 앞에 모였습니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생선 가게 모두가 장사를 멈추고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경찰서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3개월 전 모친을 병원에 데려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뒤 모친 명의로 요양보험금 약 3천만 원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천만 원이나. 강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모친을 외곽의 요양병원 앞에 내려놓은 뒤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비를 맞으며 밤새 방치되었고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화가 겪은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화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모습을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와 녹취 파일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녹취 파일. 그 단어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녹취 파일일까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본 방송국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피의자와 공범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환자니까 문제 없어요.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걸리면 어떡해요? 안 걸려요. 진단서도 있고 도장도 받았잖아요. 완벽해요. 시어머님이 알면 알 리 없어요.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들, 도연과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요양병원 앞에 유기한 뒤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요양보험금을 받아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어디 계신가요? 피해자는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더 이상의 신변 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미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강민이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았습니다. 정화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파일. 정화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화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집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정화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정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속삭이는 도연과 서연의 목소리를. 치매 환자니까 문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와 설명해 주길. 오해였다고 말해 주길. 하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화를 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요양병원 앞에서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으며 차를 기다리던 순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때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녹취 파일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거였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힘내셔야 해요. 미라는 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도, 괜찮지 않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래요? 정화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나빠도 할머니 아들이니까요. 정화는 미라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제는 혼자 조용히 울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화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울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정화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정화는 국을 다 마셨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시락 만들어야죠.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나아요.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고 채소를 꺼냈습니다. 미라가 옆에 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둘은 나란히 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화의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함께였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정화는 도시락들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70개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었습니다. 강민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락을 만드시다니요. 정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버틸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거든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이 정화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청년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배달을 하러요. 정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화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윤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어디 있을까? 유치장에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모자 관계는 끝났다는 것.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꿈속에서 정화는 젊었습니다. 도연은 아기였습니다. 정화는 도연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이 떠났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정화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왔습니다. 정화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재판장 건너편엔 도연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도현과 박서연은 피고인의 모친 윤정아 씨를 속여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그 명의로 요양보험금 3,200만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요양병원 앞에 유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연과 서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비를 맞으며 밤새 방치되었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존속유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판사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에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키웠어요.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버렸어요. 비 내리는 병원 앞에 두고 갔어요. 제 이름으로 돈을 훔쳐갔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요. 정화는 다시 앉았습니다. 방청석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도현, 징역 3년. 피고인 박서연,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똑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떡하라고요. 법정 경비가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라와 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화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가 정화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힘들었어요. 정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부디 행복하세요. 정화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 서연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채소를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꺼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더 많이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6시쯤 미라가 도착했습니다. 주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도시락 늘리려고요. 얼마나요? 100개쯤요. 미라는 눈이 커졌습니다. 100개요? 할머니 혼자서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정화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거 해야 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라는 정화를 이해했습니다. 일이 정화에게 위안이 된다는 걸.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요, 언니. 둘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채소를 더 다듬고 반찬을 더 만들었습니다. 도시락통이 쌓여갔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민이 왔습니다. 도시락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100개예요. 오늘부터 도시락 늘려요. 100개요? 배달 인력이 부족한데. 제가 더 구할게요. 강민은 감동했습니다. 정화의 의지예요. 재판을 마친 다음 날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락이 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배달을 했습니다. 정화는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에 강민이 다시 왔습니다. 정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시죠? 복수하셨으니까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할까요? 복수는 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뇨? 복수로 배가 차진 않아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에도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빈자리는 복수로 채울 수 없어요. 강민은 정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밥으로 채워야죠. 누군가를 먹이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화는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해요. 그 상처를 안고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화가 왜 도시락을 늘렸는지, 왜 더 열심히 일하는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시락 200개도 만들 수 있게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정화는 다시 서연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정화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 써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할까요? 하지만 정화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를 닫았습니다. 지금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정화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1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00명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정화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일하고 또 일하는 것, 누군가를 먹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정화는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몸이 지쳐서였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일어날 겁니다. 밥을 지을 겁니다. 누군가를 먹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상처를 치유할 겁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지붕과 골목을 덮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으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화의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여기 간판 좀 더 올려요. 테이블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강민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새 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아 반찬가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글씨였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잘 어울리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강민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가게예요. 자랑스럽게 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평생 꿈꿔왔던 가게.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어머, 이렇게 예쁜 걸. 받으세요. 할머니 가게에 꽃이 있어야죠. 정화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니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동수 회장도 왔습니다.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할머니 축하합니다. 시장의 자랑이에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운 거죠. 우리 시장 살려주셨어요. 정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화의 봉사단 덕분에 시장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개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도 넘었습니다. 정화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동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윤정아 할머니의 가게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정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1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을 도우셨죠. 이제 할머니의 가게가 생겼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정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게에서 매일 밥을 지을 거예요.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눌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화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게가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을 샀습니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멸치볶음, 김치. 정화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반찬은 다르죠. 매일 올게요. 정화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정화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사단 도시락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화는 하루에 15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늘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화가 중심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담으며 정화는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밥 드시고 힘내세요. 윤정아 올림.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도시락 뚜껑 안쪽에 붙였습니다. 모든 도시락마다요.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또 쓰세요? 네.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할머니 마음이 담겼는걸요. 도시락이 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배달을 했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미라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손님도 많이 오셨죠?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둘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미라가 가려는데 정화가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네. 정화는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고마운 마음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전 여기 못 왔어요.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화의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버려진 날 차고 있던 시계였죠. 정화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정화는 시계를 고쳤습니다. 시계방에 가서요. 시계는 이제 다시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는 멈췄었지만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화의 인생처럼요. 한때 멈춰 있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도, 외로운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밥은 생명입니다. 살아가는 힘입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도,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는 치유입니다. 다시 살아가는 힘입니다.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어디 있을까?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정화는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날 겁니다. 밥을 지을 겁니다. 반찬을 만들 겁니다. 도시락을 담을 겁니다. 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눌 겁니다. 밥은 식지 않습니다. 계속 지으면 되니까요. 따뜻한 밥을, 정성스러운 밥을, 사랑이 담긴 밥을. 정화는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멈췄지만 밥은 식지 않았어. 정화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요. 도시락을 나누며요. 따뜻한 밥을 지으며요. 밤은 깊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시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가게엔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내일 또 아침이 올 겁니다. 정화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겁니다. 식지 않는 밥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화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따뜻한 밥과 함께요.